7번. 자, 불공정한 행위는 일단 요건이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폭리자의 폭리의사 이렇게 되죠. 현저한 불균형은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요. 궁박은 정신적 궁박을 포함하고요.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하고요. 궁박경설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대리인의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하죠. 또 폭리의사가 있어야 되죠. 피해자의 궁박 등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알면서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효 주장자가 전부 증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적용 범위는 기부나 증여, 경매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죠. 반면에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나 부재소 합의에는 적용이 되죠.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하죠.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불공정한 행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번. 피해자가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폭리자란 말이죠. 폭리자의 폭리행위 악의, 폭리행위 악의가 뭐예요?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를 말하죠.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뜻한다고 그랬죠. 강행 규정의 반항이 반사의 질성이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죠. 추인이 인정이 안 되죠.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죠. 없다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무효일 때,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일 때,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재소 합의도 무효죠. 부재소 합의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죠. 요건 꼭 확인하시고요. 8번. 불공정한 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불공정한 행위 좀 전에 추인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전환은 적용되죠.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적당히 감액하여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전환시킨다 그랬죠. 판례가. 자, 2번.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궁박 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부 증명해야 된다 그랬고요. 불공정한 범죄라거나 민법 규정은 비법인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총회가 있죠. 사원총회. 그 결의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자, 불공정한 행위가 적용 안 되는 게 있었죠. 기부, 증여, 경매. 나머지는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비법인 사단, 총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총회 결의가 불공정하다면 무효가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왜 간척지 같은 걸 개발하게 되면 그 연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업 활동이 침해가 되죠. 그래서 그 어업권을 보상을 하는데 개인별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어느 마을 단위, 그러니까 어업 조합 단위로 이렇게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어업권 손실 보상 받은 것들을 마을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결의를 통해서 나누게 돼요. 근데 그게 불공정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무효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일 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러면 대리인의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이죠.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3번 되겠죠. 재산 분배에 관한 총회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사원 총회 결의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9번 법률의 해석. 법률의 해석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죠.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돼. 상대방이 알았다. 상대방과 합의가 있다. 뭐 이럴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 자연적 해석의 대표가 O 표시 무효 원칙이죠. 5번. 5번 먼저 봅니다. 당사자 쌍방이 모두 X 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각을 해서 Y 물건으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X 물건에 관하여 성립하죠. 여기 틀렸죠. 이게 O 표시 무효 원칙이죠. 그다음 5번 틀렸습니다. 자, 1번은요. 각과 의 사이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항에 관해서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 계약서 생각하시면 중복 작성됐어요. 그러니까 각과 의 사이 매매계약서가 A to Z 매매계약서가 여러 개가 작성이 됐을 때 원칙적으로 어떤 계약서가 유효하냐의 문제가 생겨요. 일단 중간 거는 아닐 거고요. 최초 계약서가 유효하냐, 나중 계약서가 유효하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원은 마지막 작성된 계약. 마지막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그 당사자의 최종적 의사를 해석해라. 두 번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거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법원. 따라서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어요. 뭐라고 특약을 했냐면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라고 특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거지 법원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죠. 그 약정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법원은 매도인 해석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3번은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의무규정이라 하죠. 이 의무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요.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면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10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과 다른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과 다른 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의무규정보다 먼저 관행이 적용이 된다라고 10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문서는 계약서인데요. 보통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그 처분문서 계약서 내용대로를 인정하는 게 판례예요. 그런데 그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묵시 약정이 있다면 이때는 그 계약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 임의적인 거니까 당사자가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얼마든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죠. 대표적인 뭐예요? O 표시 무효죠. 계약서에는 X 토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Y 토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당사자는 실제로 X 토지를 매매하는데 의사가 합치됐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Y 토지와는 다른 X 토지 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죠. O 표시 무효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죠.